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인 신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요 세미나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구강암 악성병소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강의를 맡아주실 권익재 교수님께서 악성병소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 저는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장님들이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 체계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구강암외과 영역 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이제 깊은 공부가 많이 필요한 파트이긴 하지만 원장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최대한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학습 목표가 오늘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강암의 발생 원인과 진단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여 1차 진단을 가능하도록 하여 구강암의 분류와 병기, 치료 및 예후 판정 등 포괄적 지식을 갖추게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로서 구강암의 조기 발견과 올바른 치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구강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진단을 똑바로 하여 조기 발견을 하자라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구강암의 발생 요인과 전암 요소에 관한 것입니다.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역학 및 생존율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개를 뽑아보았습니다. 이제 2014년 국립암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11년간 1282명입니다. 결국 하루에 거의 4명씩인데 그 중에서 이제 혀가 51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는 결국 뭐냐, 반 이상이 혀에서 난다는 소리인데, 이 말을 이제 정리하자면 구강암은 우리나라에서 혀에서 많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률이 전 세계의 10만 명 중에 1.9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포함된 일본,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된 동부아시아에서는 0.7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소리는 이제 치료 수준이 높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존율은 점점 올라오고 있으나 여성의 생존율이 높고 전체 암 생존율보다는 다소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암에 걸린 환자들 중에서 그래도 생존율이 좀 낮은 편이라는 소리는 치료가 어렵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제 발생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원인과 요인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데, 원인은 이제 cause라고 해서 직접적인 결과를 양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요인은 팩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흡연 및 빛락나무 열매라고 해서 이것들이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금연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과 음주는 두 개가 합쳐지면은 시너지한 효과를 내서 또 그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유도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죠. 그거는 이제 자체가 발암 물질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제 구강외과와의 연관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 보철물 및 치주염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하지만은 이제 암이라는 것이 만성 자극과 염증에 의해 가지고 발생한다는 기전을 고려를 했을 때는 조금 이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암병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암이 되기 전 병소라는 소리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전신적으로 이제 요인 중에는 제일 큰 것이 이제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있는데요. 여기 플러머 빈슨 신드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철분 결핍성 빈혈과 연화장애, 그리고 구강 점막 위축을 보이는 신드롬으로서 이제 여기서 이 환자들의 이제 10% 정도에서 상기도 암이 발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 중독, 간 경화증 이런 것들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 같은데, 국소적 발암 요인입니다. 입안에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백반증, 이제 홍반증, 그리고 점막하 섬유증, 그리고 진상피 접합 모반.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이것들이 이제 전암병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외상과 일사성, 구순염, 그리고 음주, 흡연 이런 것들도 발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 A를 보시면 하얗죠. 저게 백반증. 그리고 B를 보시면 빨간 거. 그게 홍반증.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약간 굳은 살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점막화 섬유증.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D 보시면은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그래서 고도세포 이형성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얗거나 빨갛거나 굳은 살이 보이거나 이상하게 생긴 거,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꼭 알아두시고, 우리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눈에 발라라고 했었죠. 그런 것처럼 눈에 발라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기 간별과 간별 진단, 그리고 발달된 현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조기 발견은 당연히 빨리 찾으면 좋겠죠. 이제 빠른 수술이 가능하고, 그리고 작은 수술로 이제 완료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암병소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경부 림프절 전이가 이루어지고 나면 생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성 궤양에 대해서 보면 주위가 단단하고 융기되어 있고 독특한 냄새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외로 생각보다 우리 치과 의사들이 촉진에 대해서 좀 둔감한 경우가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암성 궤양은 촉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촉진을 해보면 확실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입안에 생긴 궤양들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분명히 단단하고 조금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궤양이 이제 3주 이상 이제 호전이 없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 증상이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 신경 증상이라는 거는 사진이나 이제 입안을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제 넘니스가 생길 만한 여지가 없는데 이제 넘니스를 호소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뭔가 암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치료는 결국은 절제와 미세 재건 수술이 아직도 제일 메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가적으로 방사선요법, 항암화학요법의 병용이 되겠죠. 이제 요즘 되게 많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양성자, 중입자를 포함하여 유전자 요법, 면역항암제들도 발달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보험이 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구강암의 분류와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암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병리조직학적 분류와 발생 위치에 따른 분류, 그리고 TNM 분류,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이 다음으로부터는 이제 병리조직학적 분류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암종이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편평세포 암종, 흑색종, 이거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사마귀 모양 암종, 기저세포 암종, 범랑모세포 암종, 이런 것들은 예전에 우리 국시 공부할 때 병리나 구강외과에서 교과서에서 본 적은 있으시겠지만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볼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편평세포 암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입안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고요.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45세에서 69세 남성에서 호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배, 그리고 이제 음주 등을 이제 남성 쪽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조직학적 분화도에 따라서 고분화, 중분화, 저분화로 나뉘어지는데, 저분화가 가장 성장과 전이가 빠릅니다. 이것은 이제 조직학적 분화도가 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세포 자체의 형태가 이상하다고 보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진행된 경우에는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생존율은 40에서 60%라고 되어 있죠. 이 소리는 결국은 한 3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한다는 소리고, 그리고 이것은 하악과 혀에서 많다고 되어 있고, 조직학적 분화도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 소리입니다.
조직학적 분화도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잘라내어서 이것을 조직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수술하기 전까지 이것이 어떤 정도의 분화도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알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암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마귀 모양 암종, 이것은 SCC보다 조금 느리게 자라고 예후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고 기저세포 암종도 전이가 드물고 악성도는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둬야 되는 것은 흑색 종입니다. 멜라노마죠. 말리그넌트 멜라노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악성도가 매우 높은 게 특징적입니다. 5년 생존율이 20%밖에 되지 않죠. 이 소리는 결국은 뭐냐, 병소가 매우 공격적이고 재발이 많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이 새까만 것들 여러 군데 점같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원래는 하나 정도 자그만하게 있으면 조금 잘라내고 조직학적 검사를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 군데 생겼으면은 반드시 보자마자 이거 안 되겠다, 대학병원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범랑모세포 암종, 악성 범랑모세포종, 이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국시 공부할 때, 이럴 때, 그리고 이제 전문의 시험 공부할 때도 이런 내용이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뭐랄까요, 지식 정도로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육종입니다. 육종 말만 들어도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이제 연조직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한 80%가 정도가 되고, 이제 골조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로 혈관을 통해 전이가 일어나서 림프설 전이가 드물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크기가 병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어렵다는 소리가 되겠죠. 수술하기도 어렵고 치료하기도 어렵고.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육종이 우리 두경부 쪽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골육종 밖에 없고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볼 일이 없지 싶습니다. 저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그 다음으로 골육종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골육종은 이제 젊은 사람에 호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살에서 25살까지 해서 호발한다고 되어 있고 대부분이 남성입니다. 이제 구강의 골육종은 드물지만 공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악골에 빈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섬유 이형성증, 파젯 디시즈, 그리고 거대 세포 유가종의 방사선 치료 후 이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국은 섬유 이형성증도 그렇고 파젯 디시즈도 그렇고 거대 세포 유가종도 그렇고 대부분 다 골성 병소거든요. 이 골성 병소가 자기 마음대로 자라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수술로 해서 깎아내는 건지 제거를 해보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 이제 골육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저도 딱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 BCT만 보셔도 대단히 반대쪽과는 달리 많이 부풀어 있는 걸 볼 수 있게. 젊은 친구들이니까 더더욱 좀 더 빨리 금방 커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서 보시면은 이제 뒤에 이제 좌측을 보시면 되는데 좌측에 보면 약간 이제 빵꾸 난 듯이 이런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CT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CT를 봤을 때는 요거까지 보기는 어려우실 거고, 이제 콤빔 CT 같은 걸 찍어 보시면은 요거는 요 뷰는 볼 수 있으실 텐데, 이거 보고,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싶으시면은, 뼈가 이제 부풀어 올랐다라는 거는 대단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대부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걸로 따르자면은 이제 골 내에서 뭔가 조금 형태가 이상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지켜보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뼈를 뚫고 나오는 것 자체는 이제 이상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혈액 질환 관련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다발 골수종이 아니라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했었죠. 이제 멀티플 마이엘로마인데 이 병은 이제 특징적으로 펀치드 아웃 어피어런스라고 해서 이제 뼈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는 듯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요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환자분들에게 조메타하고 엑스지바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이게 비스포스펜레이트 이제 데노스맙이죠. 이것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왜 이거를 쓰느냐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파골세포의 생산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칼슘의 혈류 방출을 감소시키면서 뼈의 통증과 골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아픈 거를 조절해 주는 게 이제 되게 큰 이유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용량이 문제가 되는 게 많죠. 우리 골다공증 주사를 할 때 데노스맙 같은 경우에는 프롤리아라고 하죠. 프롤리아는 이제 6개월에 한 번 정도 주사 맞는 것이 원래 용법이거든요. 근데 엑스지바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2배입니다. 2배에 더해서 그리고 4주에 한 번씩 맞게 되죠. 4주에 주사를 한 번씩 맞게 되니까 이 고용량은 분명히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성 림프종, 이제 말리그넌트 림포마라고 하죠. 호진크가 비호치킨으로 나뉜다는 거는 예전에 공부한 기억으로 있으실 거고요. 이제 치료는 주로 방사선과 항암요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강의 전이 종양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주로 폐암이 많습니다. 폐암이 이제 전이가 많이 되고요. 여기 세 번째 보시면 폐암의 전이는 증가가 되어 있고 갑상선암은 감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갑상선암은 워낙에 이제 양성인 경우도 많고 요즘 수술 정말 많이 해서 최근에 조금 줄는 추세라고 하는데 갑상선암은 수술을 많이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들은 감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 폐암의 전이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신장과 전립선암은 앞골이나 부비동에 호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주로 앞골에 발생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이 종양의 대부분이 혈행성으로 뼈 내부에 있는 골수에 먼저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말기 암 환자에서 자주 보이기 때문에 예후는 그다지 좋지 않고요. 이것을 수술할 수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 거의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로 있을 때는 지금처럼 자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있었는데 대부분 수술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의과대학 쪽으로 옮기고 나서 이제 오히려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혈액종양내과 교수님이랑 이제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님이랑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고 그다음에 술도 좀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환자들이 자주 의뢰되어 오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구강암 치료를 위한 진단 방법 및 병기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암의 평가 방법에 따르자면 이제 병력 측치 및 신체 검진, 그리고 임상적 평가, 병리 조직 검사, 그리고 영상 검사, 기타 검사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이제 개관과 선생님들이 이제 신경 쓸 수 있는 거는 파노라마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파노라마 말고는 CT, MRI, CT도 콘빔 CT가 아닌 우리 MD CT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콘빔 CT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파노라마가 가장 의미가 있고 개원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파노라마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판독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제 TNM 분류 아까 나왔는데요. 이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T는 튜머의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N은 넥 노드에 메타스테시스가 있느냐를 보는 거고 M은 메타스테시스 전신적으로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TNM 인상 분류라고 하고요. 이거를 또 부위에 따라 가지고 이제 TNM도 이렇게 나뉩니다. 하지만 이제 원장님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복잡한 여러 가지 분류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TNM 분류 하나라도 이제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왜 복잡한데 알아두셔야 되느냐면은 우리 이제 구강외과 선생님이라든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병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어느 정도의 사이즈고 어떤 느낌이고 이런 거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해해 두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원발 종양, 그 다음에 인접 림프절, 그리고 원격 전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원격 전이는 당연히 있고 없고로 나뉘니까 이건 쉬운 거고요. 인접 림프절, 그러니까 목에 있는 거죠. 목에 있는 것도 C, 클리니컬, P, 병리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하게 CT, MDCT를 찍어가지고 목까지 찍거나 아니면 초음파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이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원발 종양의 크기입니다. 크기.
요 DOI라고 해가지고 예전 조금 뭐 올해는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수련할 때 초기에는 DOI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요. 이제 사이즈만 했었는데 이제 DOI 이제 얼마만큼 밑으로 들어갔느냐입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뚫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어려운데 결국은 우리가 조기암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제 2cm 이하라는 거죠. 2cm 이하. 2cm 이하라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2cm라는 거. 그리고 이제 뎁스를 이야기를 해줄 때는 그러면 10mm, 결국 1cm죠. 그러니까 2cm 이하냐, 깊이는 1cm 이하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만 기억만 해두시면 이거 금방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책에 보시면은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뭐 처음에 봤을 때 뭔가 조금 이상한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뭐가 이상한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TMJ 스테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상한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T2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왼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요. 이게 교과서 표인데 이거를 이제 권익재 교수님이 이제 저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셔서 저도 이제 급하게 고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1기, 2기를 이제 초기 구강암이라고 부르거든요. 결국은 이제 2cm까지의 경부 전이가 없는 것이 이제 조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보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기 발견을 하게 되면 생존율도 높아지고 환자들의 원장님들에 대한 평판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얗고 빨갛고 굳은 살이 있고 이상해 보이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의심 적으면 우선은 대학병원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빠른 전원이 책임의 소지를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최대한 간추린 내용으로 바쁜 일상에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원장님들의 임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